78세 김정희 여사는 경찰과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꾸민 음모를 폭로하며 손에 쥔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서류가 모든 걸 증명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5시 김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이 도져서 아침마다 뻣뻣했지만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였습니다. 50년 넘게 써온 뜨끈이 주전자였습니다. 남편 병수가 결혼 초에 사준 것이었죠. 병수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주전자는 여전히 말똥말똥했습니다. 아이고, 또 혼자 중얼거리네.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오래라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매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니까요. 정희는 30년간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포목상을 했습니다. 처음엔 좌판에서 시작했죠. 아이들 기저귀 삶을 돈도 없어서 1,000조각을 모아 꿰매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수는 일용직이었고 큰아들 민수, 둘째 창수, 막내딸 영미까지 셋을 키우려니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는데 정희는 찬장에서 미숫가루를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장사 초기엔 단골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곤 했어요. 정희는 장부에 꼼꼼히 적었지만 독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았거든요. 정희 언니, 이번 달엔 좀 늦어도 돼요? 그럼 천천히 갚아. 우리 모두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 단골들이 점점 늘었습니다. 정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덕분에 좌판에서 시작해 매대를 얻고 나중엔 2칸짜리 포목점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뒤에는 장사를 정리하고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단골들이 많았습니다. 정희 이모, 오늘 김치 어때요? 어제 담근 거라 아직 덜 익었어. 내일 와. 그럼 된장찌개용 두부 하나만 주세요. 어이고, 또 라면 끓여 먹으려고.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해 먹어야지. 정희는 젊은 직장인들까지 챙겼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이 라면만 먹고 사는 걸 보면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 50년을 성실하게 살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한 채와 상가 2칸이 전부였지만 빚 한 푼 없이 깨끗했어요.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지. 정희는 미숫가루를 타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죠? 뭘, 이 정도가 힘들어. 아직 팔팔해.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우리가 더 챙겨야 해요. 민수의 말에는 뭔가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들이 효심이 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에겐 다른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정희의 재산이 절실했습니다. 둘째 창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금 때문에
늘 쪼들렸습니다. 형, 엄마 재산 상속 얘기 언제 할 거예요?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미리 정리해 놔야죠. 영미 누나는 해외에 있으니 우리끼리라도. 형제는 조심스럽게 상속 얘기를 꺼냈지만 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정희의 단호한 반응에 아들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답답해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채권자들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더욱 절실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민수는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게 됐어요. 치매 같은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를 위해 가족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거구나. 민수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정희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정희는 멀쩡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창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창수야,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뭐가요? 며칠 전에도 같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혹시 치매는 아닐까? 설마요. 엄마가 그러실 리가.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 확인해야지. 창수는 의아했지만 형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건강검진은 필요했거든요.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상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효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자주 오는 걸 보니 철이 들었나 봐. 정희는 뿌듯해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거든요. 78세의 나이에도 일손을 놓지 않는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이 부서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창수와 함께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희는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건강 얘기인데요. 최근에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깜빡하긴 뭘 깜빡해. 나 아직 멀쩡해. 그래도 나이가 나이시니까.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어. 멀쩡한 사람도 병원 가면 병 생긴다더라. 창수가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검진이 중요해요. 미리미리 확인해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래? 갑자기 병원 보내려고 하고. 정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어요. 엄마, 며칠 전에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언제? 지난주에 시장에서 일어난 일 말씀하실 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랬나? 네. 그리고 가스불도 켜놓고 깜빡하신 적 있잖아요. 창수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위험할 뻔했어요. 정희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서 깜빡하는 게 늘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어. 네, 엄마.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민수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동네 병원 원장님과 아는 사이예요.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아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정희가 동의하자 민수는 바로 병원에 전화했어요. 네, 박 원장님. 어머니 검진 예약 잡으려고 하는데요. 민수는 미리 박 원장과 짜고 친 상태였습니다. 박 원장은 동네 개업이었는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거액을 제시하며 부탁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과장해서 진단해 달라는 거죠. 네. 치매 의심이라고만 해주세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박 원장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아들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박 원장은 친절했어요. 어르신,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해볼게요. 네, 원장님. 박 원장은 인지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대부분 정답을 맞췄어요. 하지만 박 원장은 미리 계획한 대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가 보이는군요. 그게 뭔 뜻이에요? 정희는 불안해했습니다.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민수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원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가족들이 잘 돌봐주셔야 해요. 혼자 두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희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치매라고요?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의는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창수는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하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지. 서두르면 의심받아. 집에 도착한 후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치매인가? 정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난 건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의사의 진단을 들으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민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가족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회의? 엄마 건강 문제 때문에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정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민수는 점점 압박을 가했어요. 창수하고 영미도 걱정하고 있어요. 영미가 연락했어. 네. 외국에서도 전화 드릴 거예요. 실제로 영미는 연락받고 놀랐어요.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면서 바쁜 생활에 치여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오빠들이 잘 챙겨주세요. 제가 멀리 있어서 도움이 안 되네요. 영미의 소극적인 반응에 민수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 창수, 그리고 화상통화로 영미가 참석했어요. 민수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창수가 물었어요.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곳으로.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나 거기 안 가. 엄마, 임시로만요. 치료받으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거예요. 영미도 화상통화로 거들었어요. 엄마, 오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정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요. 나는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따위 안 가. 하지만 민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엄마가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도 가족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있어요.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해 가족이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는 거예요. 정희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민수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재산 관리도 우리가 대신 해드리고.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의사의 진단과 자식들의 설득에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민수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서서히 압박하는 게 나았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마 안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이미 요양원과 상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신청 서류도 준비해 놨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자신이 치매 환자가 된 걸까요? 그렇다면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석연치 않았어요. 자신은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나이가 들어 깜빡하는 게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자식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니 자신을 믿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정희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민수는 다시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뭘 결정해? 요양원 얘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민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제 가스 불 끄는 걸 또 깜빡하셨어요. 언제? 저녁에 국 끓이시다가. 제가 와서 봤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랬나?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큰 사고 날 뻔했다고요. 민수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랬다면 정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요양원 구경 가보죠. 시설 좋은 곳이에요. 꼭 가야 해? 한 번만 봐주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셔도 돼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민수와 함께 요양원에 갔어요.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원장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시설을 둘러보실까요?
요양원 내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개인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보였어요. 어떠세요, 엄마? 나쁘지 않네. 정희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원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치매 어르신들을 전문으로 모시고 있어요.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 전문이라고요? 네. 어르신 상태에 맞춰 맞춤 케어를 제공해 드려요. 정희는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치매 확진은 아니에요. 원장은 민수를 쳐다봤어요. 이미 상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압박을 가했어요. 엄마, 시설 괜찮죠?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임시로만 가시는 거예요. 정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설득은 계속됐어요. 창수도 찬성하고 영미도 걱정하고 있어요.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에요. 일주일 후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입소에 동의했습니다. 가족들의 계속된 설득과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어요. 정말 임시로만 가는 거지. 당연하죠. 상태 좋아지면 바로 집으로 오시면 돼요. 민수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거였거든요. 입소 당일 정희는 간단한 짐만 챙겨갔어요. 옷 몇 벌과 생필품 정도였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자주 보러 와야 한다. 물론이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놨어요. 정희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집과 상가를 처분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럭저럭 적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휴대폰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분실 위험이 있어서요.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꼭 맡겨야 해요? 네, 규정이에요. 둘째, 외출이 제한됐습니다.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요. 어르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외출이 어려워요. 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민수 씨가 당분간 외출 금지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황당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셋째, 자꾸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서류예요? 치료 동의서요. 형식적인 거예요. 정희는 내용을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고 복잡했어요. 간호사는 재촉했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서명해 주세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간호사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시간 있으세요? 그럼. 민서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이 곧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직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아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민서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민수가 자신 몰래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최근 들어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요양원 입소 압박, 그리고 이제 집 매매 얘기까지. 뭔가 이상해.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정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들 좀 불러주세요. 지금 바쁘실 텐데요. 급한 일이에요. 간호사는 마지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통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민수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뭔 일이세요? 우리 집 파는 거 맞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에서 매물로 나온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거짓말이야? 당연하죠. 엄마 집을 왜 팔아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민수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정희는 예전에 장사할 때 비상금을 숨겨둔 걸 떠올렸어요. 요양원에 올 때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였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조용히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야간 근무자가 깜빡 졸고 있었어요. 정희는 근처 편의점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이 주소로 가주세요. 30분 후 정희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 예정, 곧 입주 가능.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서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런 배신이. 정희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집 박 노인이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희 씨, 언제 오셨어요? 박 선생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 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들분들이 집을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요? 일주일 전부터요.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갔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집을 팔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정희 씨 딸한테도 연락이 갔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노인의 말에 정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영미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정희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대응해야 했거든요. 박 선생님, 혹시 변호사 아는 분 있어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분은 잘 모르겠네요. 정희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단골이었던 윤석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윤 변호사님. 정희는 희망을 품었어요. 윤석호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민수와 창수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말이에요. 정희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하고 가야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정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맞서 싸울 결심을 한 거였어요. 정희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자신이 나갔다 온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곳이 감옥이었구나. 정희는 요양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행동도 의심스러웠어요. 휴대폰을 맡긴 것도 외출을 금지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어르신,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민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점심시간에 민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까 집 얘기 어떻게 됐어요? 다녀와 봤는데 정말로 팔리고 있더라고. 민서는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드님들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야.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어르신,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아드님이 오셔서 원장님과 뭔가 서류를 주고받더라고요. 청년후견인 관련 서류 같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후견인? 네. 제가 실수로 들었는데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등록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가 치매 환자가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어르신 재산을 다 관리하게 되죠. 정희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제야 민수의 계획이 보였어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민서야, 혹시 그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요. 원장실에 있을 거예요. 정희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장실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정희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봤어요. 그러다가 청소 시간에 원장실 문이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청년후견인 신청서, 치매 진단서,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까지. 이런 나쁜 놈들. 정희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려 했지만 휴대폰이 없었어요. 맡겨뒀던 걸 깜빡했습니다. 정희는 서류 몇 장을 몰래 가져왔어요. 복사본이었지만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서에게 부탁했어요. 민서야, 혹시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어? 왜요? 변호사한테 연락해야 해. 민서는 망설였어요. 요양원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들키면 저도 문제가 돼요.
아무도 모르게 할게. 잠깐만. 민서는 정희를 불쌍히 여겨서 휴대폰을 빌려줬어요. 정희는 윤석호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윤 변호사님, 저 시장에서 반찬 파는 김정희예요. 윤석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정희 이모님, 어쩐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윤석호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모님, 그건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일 가능성이 커요. 증거가 있나요? 서류 몇 장 가져왔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봐요. 윤석호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요. 최근 들어 가족이 노인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는 사건이 늘고 있었거든요. 이모님, 조심하세요. 지금은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서류들도 더 모아야 해요. 정희는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민서의 도움으로 잠시 외출할 수 있었어요. 윤석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모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윤석호는 정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가짜 진단서에 위조된 동의서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드님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좋겠어요. 윤석호는 작은 녹음기를 줬어요. 이걸로 녹음하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정희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희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전사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창수와 함께 면회를 왔어요. 정희는 녹음기를 켜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 어떻게 됐어? 엄마, 괜찮아요. 잘 관리하고 있어요. 민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던데. 아, 그건 집 관리 때문이에요. 비어 있으니까 점검을 받는 거죠. 창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집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형제는 정희가 나간 후 진짜 얘기를 시작했어요. 형, 집 계약은 언제 체결해요? 다음 주에 할 예정이야. 상가도 함께. 엄마가 눈치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미 성년후견인 서류 넣었어. 곧 승인 날 거야. 정희는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치매 진단서도 확실하고 박 원장이 확실하게 해줬어. 돈도 충분히 줬고 모든 음모가 녹음됐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윤석호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녹음 성공했어요. 정말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희는 녹음 내용을 설명했어요. 윤석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경찰과 언론에 제보하겠어요. 언제 행동에 옮길까요? 내일이 좋겠어요. 아드님들이 최종 계약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 정희는 떨렸지만 각오를 다졌어요.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다시 한번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윤석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준비됐어요?
네, 각오는 다 했어요. 윤석호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오늘 오후에 아드님들이 최종 계약을 하러 간다고 했죠. 그때 현장에서 저지할 거예요. 경찰도 와주나요? 네, 이미 신고했어요. 기자도 한 명 올 예정이고요. 정희는 긴장됐지만 결심이 섰어요.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 앞에 윤석호와 정희가 도착했어요. 경찰차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드님들이 오시네요. 민수와 창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여기 왜 와셨어요? 내 집 파는 걸 보러 왔지. 부동산 중개업자도 당황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오셨네요. 이 집 주인이 나야. 내가 와서 안 될 거 있어. 민수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엄마, 우리가 대신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너희한테 집 팔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치매 때문에 판달력이. 누가 치매래? 그때 윤석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 이모님의 변호사 윤석호입니다. 민수와 창수는 당황했어요. 변호사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석호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모님을 상대로 한 성년후견인 신청과 재산 편취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민수, 김창수 씨죠. 사기 혐의로 동행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발악했어요. 엄마가 치매라니까요. 진단서도 있어요. 정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민수와 창수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박 원장이 확실하게 해줬어. 돈도 충분히 줬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희가 의사까지 매수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구나. 기자도 도착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78세 어르신이 자녀의 재산 편취, 음모를 직접 폭로하는 현장입니다. 창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하죠? 닥쳐. 다 내가 부추긴 거잖아. 형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다퉜어요. 윤석호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가짜 동의서, 그리고 성년후견인 신청서까지 모든 게 조작된 거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충격받았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가족이 동의한 줄 알았거든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요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엄마,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엄마를 위한 거였다고요. 나를 위해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집을 팔았다고?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경찰이 민수와 창수를 연행했어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윤석호가 정희를 위로했어요. 이모님, 이제 끝났어요. 집도 되찾으셨고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도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부동산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됐어요. 정희는 자신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고발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잘한 걸까? 윤석호가 답했어요. 이모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을 지킨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78세 할머니가 자녀들의 재산, 편취, 음모를 직접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건 좋지만 가족이 무너진 것은 슬펐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민서였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내가 알려줘서 알 수 있었어. 다행히 잘 해결되셨네요. 박 원장과 요양원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가짜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였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안전해질 거예요. 윤석호의 말에 정희는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미로부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해외에서 뉴스를 봤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미까지 날 버린 건가? 정희는 막내딸에 대한 실망감도 컸어요. 그래도 이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험한 일을 겪었네. 정희는 집에 들어서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을 잃을 뻔했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윤석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모님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검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윤석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 씨와 창수 씨가 반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뭘 반박해? 증거가 다 있는데. 그래도 법정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정희는 걱정됐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건 아닐까요? 변호사님,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정희 이모님 계신가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석호 아들? 들어온 사람은 윤석호의 형 윤성민이었습니다. 정희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민이구나. 어쩜 이렇게 컸을까? 성민은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정희 사건을 담당하게 됐던 겁니다. 이모님, 제가 이 사건 담당 검사예요. 세상에 정말. 정희는 반가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사건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성민은 윤석호와 인사를 나눴어요. 동생아, 고생 많았어. 형, 이모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형제는 정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민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모님, 민수 씨와 창수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반박?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정희는 화가 났어요. 아직도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윤석호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럼 이모님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정신감정? 네. 법원에서 명령하면 받아야 해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또다시 의사들 앞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요. 성민이 위로했어요. 이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정한 의사를 추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정희는 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의사였습니다. 어르신, 몇 가지 검사를 해볼게요. 의사는 친절했고 검사도 공정하게 진행됐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세요. 정희는 안도했어요. 이제 자신이 정상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한편 민수와 창수는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면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도 당시 상황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그럼 혹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글쎄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창수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형,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어때요? 너 미쳤어. 그럼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형제는 끝까지 발악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공판일이 다가왔어요. 정희는 긴장됐지만 당당했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윤석호가 물었어요. 네. 끝까지 해봐야죠.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78세 할머니 대자녀들의 재산 편취 사건 공판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공판이 시작됐어요. 검사 성민이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허위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어서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로 지목된 김정희 씨는 당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정희는 분노했지만 참았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박 원장이었어요. 진단서를 조작한 게 맞나요? 아니에요. 당시 환자 상태를 보고 진단한 거예요. 박 원장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민수가 박 원장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진단 직전에 500만 원을 보냈네요.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다른 용도였어요. 어떤 용도죠?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 증인은 요양원 간호사 민서였어요. 피고인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성년 후견인 서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파는 얘기도요. 민서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마지막으로 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김정희 씨,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재산을 모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자식들을 믿고 살았을 뿐인데.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최근 기억력에 문제를 느낀 적 없나요? 나이 들면 깜빡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증상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한 거 아닌가요? 걱정이면 병원에 데려가지. 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요? 정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정의의 마지막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민수와 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어요. 검사 성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한 비극입니다. 성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용해 배신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들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사기민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피고인 김창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정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민수는 즉시 수감됐고 창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모님, 수고하셨어요. 윤석호가 위로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정의를 찾았어요. 성민도 다가왔어요. 이모님,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거든요. 내가 잘한 걸까요? 당연하죠. 이모님이 피해자세요. 그래도 정의는 석연치 않았어요. 가족이 무너진 것이 슬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정의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각종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78세 할머니의 용기가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았는데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들들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했을 때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 싶었거든요. 시청자들은 정의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댓글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정의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처벌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야 했을까요? 정의는 이런 비판들도 감수해야 했어요. 한편 구속된 민수는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방송을 봤습니다. 엄마가 TV에 나와서 민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민수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창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상황이 어려웠어요.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았고 아내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요. 미안해.
형한테 끌려간 거였어.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창수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창수는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창수는 정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창수가 정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세요. 할 말 없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창수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웃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창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엄마를 속이고 집까지 팔려고 했으면서 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변명하지 마. 너도 동의했잖아. 창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도 이혼하자고 해요. 아이들도 아빠를 부끄러워하고 정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단호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정희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뒀잖아.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창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알아서 해. 정희는 냉정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었지만 배신감이 더 컸어요. 창수는 허탈하게 집을 나갔어요. 정희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희는 자문했어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요? 며칠 후 박 노인이 찾아왔어요. 정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요. 창수가 며칠 전에 왔다 갔다면서요? 네. 사과한다고 왔어요.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해 주시는 게 어때요? 박 선생님은 쉽게 말씀하시네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 해외에 있던 영미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어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엄마, 저예요. 영미가 집을 찾아왔을 때 정희는 놀랐어요. 영미야? 언제 왔어? 어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들이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요양원 보내는 거. 하지만 설마 이런 음모일 줄은. 영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정희는 영미에게는 조금 더 관대했어요. 직접적으로 음모에 가담하지는 않았거든요. 영미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한국으로 돌아올까 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인생 살아. 정희는 딸마저 자신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유명인이 됐습니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책 출간 제의도 있었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출판사 관계자가 말했어요. 책으로 만드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했어요. 결국 정희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78세, 나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자식들의 배신, 그리고 이를 극복한 과정이 담겼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 정의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정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깨진 신뢰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시장에 나가고 이웃들과 대화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이모, 오늘 뉴스 봤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무슨 뉴스? 민수 씨 가석방 신청했다던데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벌써 6개월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아직 결정 안 났다던데요.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편지함을 확인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편지 쓰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민수의 글씨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읽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제가 빼앗으려 했다니. 정말 짐승 같은 짓이었어요. 편지 내용이 진실해 보였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빚에 시달리다 보니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엄마를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민수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창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달려왔어요. 정희는 반가웠지만 복잡했습니다. 창수야, 왜 아이들까지 데려왔어?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창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아빠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큰 손자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다면서요.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가족이 이렇게 된 게 안타까웠습니다. 창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어요, 엄마. 일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도 아이들은 잘 키워야지. 네, 그러려고 해요. 창수는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정희는 손자들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 네, 엄마. 창수는 희망을 품었어요. 어머니가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윤석호 변호사가 연락을 했어요. 이모님,
민수 씨 가석방이 승인됐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혹시 만나실 건가요? 정희는 고민했어요. 글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영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 가석방 소식 들었어요. 그래.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저도 한국에 완전히 돌아왔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영미는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어머니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정희는 막내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자신 때문에 영미의 인생이 바뀌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출소하는 날, 정희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만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때 창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형이 나왔어요. 어디 있어? 제 집에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민수는 출소 후 창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신의 집은 이미 처분된 상태였거든요. 형, 엄마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 면목이 없어. 민수는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정희의 집 근처를 맴돌았어요. 용기를 내서 찾아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민수를 봤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었구나.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모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영미에게 말했어요. 오늘 민수를 봤어. 어떠셨어요? 많이 늙었더라. 고생한 티가 나. 영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정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창수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 이모, 민수 씨가 아프다던데요. 이웃이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뭐가 아프다고? 위암이래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영미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왔어요? 아프다고 해서. 정희는 민수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려서. 병은 언제부터 알았어?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술은 해야 하나? 네.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에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미워하던 아들이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돌봐주고 있어? 창수가 와줘요. 그리고 영미도. 영미는 오빠를 간병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날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미워하려 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일이 다가왔어요. 정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영미가 위로했어요. 그래도 걱정돼. 정희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6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어요.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 돌아왔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했어요. 민수는 정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끝까지 곁에 있어 주셔서. 정희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아들을 보니 미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 네, 엄마.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민수의 회복 과정에서 가족들은 서서히 화해했어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정희는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정리됐고 자신만의 삶을 찾았습니다. 6개월 후 정희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 이모, 오늘도 바쁘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럼 일해야지. 정희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드님들은 어떠세요? 가끔 와.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끝내 가족이긴 하지. 정희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하늘 위에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겨냈어. 우리 애들도 정신 차렸고. 정희는 만족스러웠어요.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거야.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정희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도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단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 정희가 자신의 책에 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살아갈 힘을 줬어요. 정희는 오늘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지만 이제는 그 길 위에서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78세 김정희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